장, 조롱받는 남편, 무너지는 자존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초고층 빌딩 35층.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윤, 김 법률그룹의 연회장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와 축하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와 달리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강민석은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 앉아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34의 나이, 다부진 체격의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희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여자. 그의 아내 윤서연이었습니다. 윤김 법률그룹의 역사상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탄생을 축하합니다. 로펌 대표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의 8cm 하이힐, 완벽하게 세팅된 웨이브 머리. 32의 나이에 이미 법조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민석은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기계적으로. 주변 하객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저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공사장에서 일한다던데. 소장이라나, 뭐라나. 어머, 진짜? 저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왜 저런 사람이랑. 민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시선들이었습니다. 결혼 3년 내내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엔 무기력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견뎠습니다. 서연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박하영, 조소연, 유미나. 모두 명문가 출신의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눈빛이 민석을 향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시선이었습니다. 오빠, 축하 인사는 안 하세요? 박하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민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힐끗 보고는 다시 친구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 근데 솔직히 집에서는 어때? 오빠가 뭐 도움이 돼? 조소연이 낄낄거렸습니다. 명품 브랜드 마케터였습니다. 도움은 무슨. 공사판 흙이나 파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유미나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재벌 3세였습니다. 민석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한 노신사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윤명호, 서연의 아버지이자 윤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건설과 유통을 아우르는 중견기업의 수장. 그의 목소리는 중후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파트너가 됐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민석에게 닿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비웃음이 섞인 한마디. 사위는 뭐 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연 회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밤 11시. 연회가 끝나고 민석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3층,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통로.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차키를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석 씨?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남자는 갈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압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웃고 있는 서연. 옆에 서 있는 남자. 최도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41. 이혼남. 서연의 멘토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객실 복도.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두 사람. 세 번째 사진. 침대 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핸드폰 문자 대화 캡처였습니다. 최도윤. 남편은 의심 안 해? 윤서연. 걱정 마. 그는 멍청해서 알아채지도 못해. 윤그룹 지분만 확보하면 버리고 떠나자. 민석은 사진을 구겼습니다. 천천히 힘주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년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았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민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차는 빌딩을 빠져나가 서울의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드리웠고 첫눈이 내리기 직전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잠든 짐승의 각성. 강민석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근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 그리고 문자 내용. 민석은 그것들을 하나씩 스캔했습니다. 파일명을 지정하고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그는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제일 윗칸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 육군정보사령부 2015, 2019. 민석은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암호, 작전 코드, 연락처. 5년간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였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단순한 건설 현장 소장이 아니라는 것을, 군 정보요원 출신이라는 것을, 전자공학 학위 소지자이며 해킹과 감시 기술에 능통하다는 것을,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민석은 일부러 숨겼습니다. 서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평범한 남자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할 필요 없어. 그냥 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면 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민석은 VPN에 접속하고 익명 브라우저를 실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목표. 최도윤의 디지털 발자취. 30분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윤의 개인 이메일 계정.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를 오해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수백 통의 메일.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발신, 윤서연. 수신, 최도윤. 제목, 없음. 내용, 오늘 밤 9시 신라호텔 2401호. 남편은 지방 출장 간다고 했어. 민석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메일들. 2년치. 결혼 1년 후부터 시작된 불륜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 로펌 내부 시스템. 이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방화벽을 뚫고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했습니다. 마침내 접속했습니다. 재무 파일을 열었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최도윤의 계좌 기록. 지난 6개월간 로펌 운영비에서 조금씩 빠져나간 돈. 총액 3억 2천만 원. 횡령이었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증거 하나 확보. 세 번째 목표. 윤그룹. 장인 윤명호의 회사. 이건 가장 어려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회계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윤그룹은 2년째 적자였습니다. 분기 보고서는 조작됐습니다. 주주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의 계좌 기록. 윤그룹에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 그녀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횡령 공모. 민석은 냉소를 흘렸습니다. 완벽한 가족이로군.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노트북을 닫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3년간 스스로를 지웠던 남자.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전 9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호진. 사설 탐정이자 민석의 군 시절 동료였습니다. 40대 초반. 무표정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오랜만이야. 5년 만이지. 민석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타깃 정보가 있어. 최도윤, 윤서연. 모든 동선을 추적해.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통화 기록. 빠짐없이. 얼마나 급해? 일주일. 정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 둘은 악수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민석은 증권사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 완료했습니다. 현재 평가액 5억 3천만 원입니다. 절반을 현금화해줘. 지금요? 시장이 좋은데요. 지금 당장.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억 6천만 원. 복수의 자금이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지만 향수 냄새가 짙었습니다. 최도윤의 향수였습니다. 일찍 왔네? 서연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저녁 먹었어? 먹었어. 회식.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호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강남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최도윤과 함께 있었습니다. 민석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서연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벽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지만 명확한 벽. 서연아. 응? 요즘 많이 바쁘지? 파트너 됐잖아. 당연하지. 힘들면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서연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도와? 법률일을 건설 현장 인부가 도와줘?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호진이 보낸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도윤과 서연의 이번 주 일정, 호텔 예약 기록, 문자 대화 캡처.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민석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검찰, 금융감독원, 로펌 파트너들. 증거를 보낼 곳들이 명확했습니다. 익명으로, 추적 불가능하게.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석은 차가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조롱당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장, 복수의 칼날을 갈다.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우편함에 갈색 봉투 하나가 투입됐습니다. 발신인 없음. 안에는 USB 하나와 간단한 메모지. 윤, 김 법률그룹 최도윤 변호사의 횡령 증거. 확인 바랍니다. 같은 시각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도 동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윤, 김 법률그룹 대표 변호사 김태준의 개인 이메일함에도 익명의 메일이 수신됐습니다. 첨부 파일엔 6개월간의 회계 조작 내역과 최도윤의 계좌 이체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익명 메일 발송 완료. 추적 불가능한 경로.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첫 술을 뒀습니다. 오후 2시. 윤, 김, 법률그룹 회의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표 김태준과 파트너 변호사 4명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최도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태준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표가 떠 있었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설명해야지. 로펌 운영비 계좌에서 3억이 빠져나갔어. 당신 개인 계좌로. 말도 안 돼요. 누가 이런 조작을. 조작? 금감원에서 오전에 연락 왔어. 내부 감사 들어온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도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다른 파트너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단 직위 정지야.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 대표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면 증명해. 변호사잖아. 최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윤서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횡령 혐의로 직위 정지당했어. 누가 내부 고발을 했어. 금감원이 움직이고 있어.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쥔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누가 알았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증거가 너무 완벽해. 내 계좌 이체 내역이 다 정리돼 있었어.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경찰 조사 나올 수도 있대.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오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강남 유명 로펌 파트너 변호사 3억 원대 횡령 혐의 긴급 체포. 최도윤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습니다. 출입문 앞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됐습니다. 뉴스는 저녁 내내 이 장면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윤, 김 법률그룹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로펌 이미지 실추, 고객 이탈 우려, 내부 감사 확대. 서연도 소환됐습니다. 김태준 대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개인적 관계가 있었나요? 멘토였습니다. 업무적으로만. 확실합니까? 서연은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단 당신도 주요 사건 배제. 당분간 단순 업무만 맡으세요. 대표님, 저는 아무 잘못도. 지금은 로펌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야. 이해해주세요. 서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림.
동정과 의심이 섞인 눈빛.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은 정호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술집. 둘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타깃은? 민석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박하영, 조소연, 유미나. 서연의 세 친구. 각자 약점을 찾아줘. 재정, 관계, 법적 문제. 뭐든 좋아. 시간은? 얼추. 정호진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비용이 늘어날 텐데. 상관없어. 악수했습니다. 정호진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민석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곧 꺼질 불빛들이었습니다. 10일 후 민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호진이었습니다. 자료 정리 완료. 내일 오전 만나자. 다음 날 카페에서 정호진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하영, 성형외과 원장인데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불법 시술 2건, 무자격자 고용. 보건복지부에 신고 들어가면 면허 정지감. 조소연, 명품 브랜드 마케터.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명품 구매. 횡령이야. 증거 다 있어. 유미나는 재벌 3세, 8세 정황. 아버지 회사 비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림. 국세청 들어가면 끝.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자료들을 서연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정호진이었기에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서연 이메일 계정에서 보내면 돼. 좋아. 시작해. 3일 뒤 박하영의 병원에 보건복지부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소연은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미나의 아버지는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윤서연이 우리 약점을 알고 있었어. 분명 그녀가 신고했을 거야. 박하영이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내 병원에 감사 들어왔어. 네가 신고했지? 나? 왜 내가? 거짓말하지 마. 너밖에 몰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조소연과 유미나도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친구는 단체 채팅방에서 서연을 퇴출시켰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 알았어. 서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직장, 연인.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도윤 구속 연장 결정. 로펌 내부 감사 확대. 서연의 이름이 연루 의혹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세계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누가 이 모든 것을 꾸몄는지 몰랐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 절망의 협박. 11월의 마지막 주.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은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윤서연의 삶도 그랬습니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로펌은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최도윤과의 연루 의혹, 내부 신뢰 실추, 공식적 이유였습니다. 실제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였습니다. 파트너 자리는 3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하영은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조소연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유미나는 아버지에게
의절당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연을 원망했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윤명호 회장도 등을 돌렸습니다.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서연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아파트 월세도 지원을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명품 가방, 구두, 옷,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반값에 팔렸습니다. 구로구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평.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처럼. 강민석은 달라졌습니다. 윤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석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부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서 회사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면접은 형식이었습니다. 윤명호 회장이 직접 그를 만났습니다. 자네 군 정보사 출신이라고? 예. 왜 지금까지 숨겼나? 필요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못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보안실장으로 와주게. 연봉은 이어. 어떤가? 고맙습니다. 악수했습니다.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무표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윤그룹 본사 15층 보안실에 출근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안실장 강민석.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윤그룹 연말 갈라가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대연회장. 재벌,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민석도 초대받았습니다. 보안실장 자격으로. 그는 검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갈라장에 도착했습니다. 샴페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강 실장님, 멋지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대우였습니다. 윤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건배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윤그룹을 믿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석은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호텔 앞거리.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청바지, 운동화. 머리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텔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민석은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 그녀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2주 후 민석의 새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드리츠지움. 민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양복 차림.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장재훈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습니다. 장재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 수집 방식,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봤습니다.
2억 원이면 합의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일도 없고. 그건 협박입니까? 민석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장재훈이 당황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보안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됩니다. 거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장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선생님, 오해가. 나가주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장재훈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겼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뭡니까? 임신했어.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도윤의 아이야. 근데 도윤은 지금 구속돼 있고 나 혼자 낳아야 해. 제발 조금만 도와줘. 예정 생각해서. 민석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예정? 응. 내가 3년간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예정 생각했어?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호텔에서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나 생각했어? 그건 아니면 나를 멍청하다고 말할 때 내 마음 생각했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게 문제야. 민석아, 제발. 과거라면 도와줬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널 도울 이유가 없어. 제발. 아기만이라도. 그건 내 선택의 결과야. 책임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장재훈이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윤 변호사님, 가시죠.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민도, 미안함도.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빌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속을 걸었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참석해주게. 자네 의견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은 한강을 봤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여왕과 다시 태어난 남자. 1월의 서울은 추웠습니다. 한강이 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윤서연은 구로구 반지하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정지됐습니다. 최도윤과의 연루 의혹, 내부 고발 조작 의혹. 변호사협회는 그녀를 제명했습니다. 재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영구 퇴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엔 스팸 문자만 왔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지웠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 최도윤의 아이. 그는 여전히 구속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징역 3년을 예상했습니다. 그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을 봤습니다. 걷고, 뛰고, 멈추고,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만 제자리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트인 머리, 낡은 잠옷. 이게 윤서연이었습니다. 한때 파트너 변호사였던, 한때 누군가의 딸이었던, 한때 누군가의 친구였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민석은 윤그룹 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실장 자리는 편했습니다. 일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내부 감사 정보 보안. 그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존중했습니다. 강 실장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3년 전과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윤 회장도 달라졌습니다. 이사회에서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강 실장, 어떻게 생각하나? 민석은 답했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자네를 데려온 게 잘한 일이야. 민석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성과를 냈습니다. 승진 제안도 왔습니다. 이사로 올라오지 않겠나? 민석은 사양했습니다. 지금이 적당합니다. 회장은 웃었습니다. 욕심이 없군. 보기 드문 사람이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월 초, 민석은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필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펼쳤습니다. 민석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미안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3년 동안 너를 무시했어. 조롱했어. 당연하게 여겼어. 너는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넌 사라졌어. 아니, 내가 너를 떠나보낸 거야. 이제 알았어.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참을성 있는 사람인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보려 하지 않았어. 아기는 낳을 거야. 혼자서 어떻게든 키울 거야. 이건 내 선택이니까. 너한테 바라는 건 없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해, 민석아. 서현. 민석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의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은 채울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형, 저녁 어때? 술 한잔하자. 좋아. 어디서? 한강 근처. 조용한 데로. 알았어. 저녁 8시. 한강 산책로 근처 작은 술집. 민석과 정호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를 땄습니다. 끝났어? 정호진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후회는? 없어. 거짓말. 민석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하게. 조금은 있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럼 왜 했어? 존중받고 싶었어. 정호진이 잔을 채웠습니다. 존중은 받았어. 받았어. 너무 많이. 그럼 됐네. 둘은 건배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쓰고, 맵고, 뜨거웠습니다. 이제 뭐 할 건데? 살아야지. 다르게.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한강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민석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혼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강 실장, 내일 골프 같이 어떤가? 민석은 답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회장의 답이 왔습니다. 그래. 다음에 하지 뭐. 민석은 웃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봤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하지만 그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이 아닌 중심에. 윤서연은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후회하고 견디고.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주머니에서 서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한강 위로 흩어졌습니다. 잘 살아, 서연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의 남자는 없었습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았던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였습니다. 강하고, 냉정하고, 독립적인.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외로움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금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출근할 것입니다. 일할 것입니다. 저녁엔 혼자 밥을 먹을 것입니다. 주말엔 책을 읽을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삶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하지만 배웠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강민석으로.